일본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 이 표현이 보통은 어떤 표현으로 쓰는지. 네, 네. 이번에는요. 네. 왜 이 말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네. 일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네. 오염수 방류는 해결한다고 했는데 시찰단을 보내서 과연 해결이 되냐. 저는 그 부분도 네. 그 부분도 진짜 저희가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 대만이 진짜 전쟁이라는 게 터졌어요.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주한미국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하느냐.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들어 한일 양자회담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뉴욕에서 그리고 11월 푸놈펜에서 그리고 올해 들어 3월에는 도쿄, 지금은 서울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네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두 분입니다. 우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이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실무 방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지난번에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정책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또 생각외로 빨리 오셔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처럼 전향적인 호응을 해줄까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사카 교수님께서 이번에 일본이 기시다 총리 오셔서 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혹시 반대 국부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총평 부탁드릴게요. 뭐 냉정하게 보면요. 네. 뭔가 일본 쪽에서 네. 선물을 줬다라고 예.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그 기시다 총리가 네. 일제 간점기에 그렇죠. 고생한 분들의 가슴 그것을 아프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든가 네. 약간 사죄인지 아닌지 그게 알 수가 궁금해요. 없는 그 일본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 이 표현이 보통은 어떤 표현으로 쓰는지. 근데 이번에는요. 네. 왜 이 말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네. 일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네. 그거는 그 아베 전 총리가 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식으로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 그 정확한 사죄라든가 반성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가 네. 아베 전 총리의 그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슬아슬한 손에서 네. 한국 쪽에서도 그것을 그 사죄로 받아들일 그러한 분들도 있고 네. 그러나 일본의 의파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사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부분에서 양쪽에서 해석 가능한 내용, 그레이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을 사용했다. 아. 이러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강 교수님은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일본 전문가신데 여기 우리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레이존 표현 이렇게 지금 표현이 아주 좋은데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네. 우리로서는 그것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항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산케이 신문에서도 그렇고. 악의 일본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일본이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거는 저하고 인식이 좀 다른. 우리 그렇죠. 보통 누구한테 아까 그래서 질문한 건데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는 우리 보기에는 제3자 입장이 돼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누구 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그럴 때부터 쓰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말할까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측에서는 사실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슴이 아픈지에 대한
그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상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네. 사과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것에 아.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좀 그거까지도 받아들일 예, 수 있고 특히 좀, 그 네. 쪽에서 특히 2018년에 네.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는 당시는 처음은 아베 전 총리였고 그렇죠. 그리고 스가 전 총리 네. 이번에 키시다 그렇죠. 총리까지 한국 쪽에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끝났다. 예, 모든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한국 측이다. 그 반성이나 사죄라는 말은 이제 끝났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1965년에 사실상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맞아요. 끝난 걸로. 내용을 계속 오히려 일본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등 그런 것은 계속 한국에 양보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번에 특히 우파 쪽에서는 키시다의 그러한 말도 사죄로 보이기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되는 안 말이 된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러나 진보 언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네, 그렇죠. 진보 언론들은 좀 더 솔직한 그 사죄 표현이 있었으면 좋은 거 아니었을까. 오케이. 그러한 네. 그 반응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거는 언론 쪽의 그 내용이고요. 그 정치권은 여야 만능하여서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잘했다. 아, 라는 이야기를 정치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잘했다. 예, 네,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일본도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일본이 곤란하다.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키시다가 뭐 개인적인 네. 그 견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반응을 정치권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강 교수님, 우리 한국 측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나요? 저는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3월 16일 날 우리가 도쿄에 갔을 때는 네. 단순하게 그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 역대 자민당 내각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맞아요. 한 부분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표현을 했다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일본은 상당히 좀 느리거든요. 네. 느리면서 뒤를 살펴보고 네. 또 살펴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2달도 안 된 52일 만에 와서 요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진보한 부분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좀 중간에서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지는 못하죠. 네. 그렇지만 양국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얽힐 부분이 좀 실타래가 풀린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허사카 유지 교수님, 기시다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키시다는요, 기본적으로 예. 중도 우파 그런 아, 식으로 말할 중도 수가 있고, 우파. 예. 예. 그리고 키시다가 속해 있는 뭐 지금은 키시다파라고 하지만 네. 원래는 고치회라고 해가지고요,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파벌입니다. 아, 경제를. 경제를 네.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아.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아. 이게 고치회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적인 그 아베파라든가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 특히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일본은 그 경제라는 부분에서 경제 대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정도까지의 일본의 외교 정책을 주도한 그러한 파벌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양식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군사 정치 대국화를 그렇게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본은.
아, 원래는 아닌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 간의 등거리 외교 좀 여적인데, 거시회가. 근데 사실 기시다 총리가 올라온다 한 정책 보면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보이기는 그러면 자기 하는데. 생각하고 정치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역시 이름은 파벌 존치라는 걸 했어요. 네. 기시다 파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요. 46명 정도. 그러니까 최대 파벌 아베파 96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물밑에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사실상 잘 구축하고 있는 게 기시다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넘버2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 그 하야시 외상, 하야시 외상을 저번에 중국도 보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미국 일변도로 간 게 아베 정권이었지만 그러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베처럼 미국 일변도는 일단 표면상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강 교수님도 이분을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일본은 그 야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입헌민주당이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파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아베 파벌이 가장 세고 그다음 이제 아소파가 있고 지금 현재 기시다는 4위인가 5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이제 그런 힘 중에서 내년에 또 총재 선거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처럼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 자체가 외무상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발언이 상당히 이제 외교적이죠. 그래서 어떤 뭐 결단적인 단어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단어를 썼다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정치와 경제가 약간 일치된 느낌이 있지만 일본은 이게 정경이 거의 분류가 되어 있어서 경제는 경제대로 중국하고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경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5월 9일 날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6경제단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들은 뭐 그 이전에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이제 확인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양국이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있었던 수출 규제 조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출 관리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양국이 서로 간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복원을 했고 일본이 이제 요번에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2019년 7월 달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이제 형식인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컨텐츠로 보면 벌써 우리 2019년도에 당했잖아요, 일본에게. 그렇죠. 수출 규제와 그 핵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품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또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서바이벌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벨기에를 거쳐서 오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그 핵심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 한국에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한국에 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의 기술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R&D 투자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양국이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을 했다고 해서 급속하게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느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사실 그 일본 쪽에서는 그 한국의
반도체의 제조 부분. 네. 이것은 그 일본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제조 부분이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은 그러한 한국 반도체의 제조 부분을 많이 유치하고 싶은 거죠. 아, 일본 안에. 안에다가. 예. 예. 지금까지 대만 기업을 그런 식으로 유치를 했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한국의 기업도 왔으면 유치하고 좋겠다. 네. 또 그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죠. 벌써 유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산다이 치리초운 제조 기술을 일본이 오히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벌써 일본 시장 안에서도 굉장한 경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 경제적으로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일본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 한국의 지금까지 중국 안에서 얻었던 이익을 그대로 그 가질 수가 있다. 네. 거기하고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전체적인 그 수입 수출만 봐도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전체의 4.9% 그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역량만 보면요. 그리고 그 일본 쪽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9.8% 정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하고의 한국의 그러한 무역량은 뭐 수입도 수출도 25% 정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지금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의 그러한 5% 10% 정도가 갑자기 그 많아진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서 한국이 일본에서 그 수입해 오는 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워낙 적자잖아요. 그렇죠. 대일 무역이.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대일 무역의 적자 폭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반도체도 북미 대륙에서 사실 미국이 일본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북미 대륙에서 반도체 100권을 가져가겠다. 네. 그러한 구상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국 반도체 기술도 가미되는 것 뿐이지 오히려 일본을 중심으로 바이든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인데 네. 굉장히 그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강 교수님,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이 지금 4월까지도 계속 무역 적자고 지금 윤 정부가 엄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죠. 그리고 미국이 또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 특히 자국에 다 생산 공장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사실 이해상충이다. 다 자국에다 오히려 미국이 내내 껴오라게 한국은 어떻게 하나 다 가면 또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일본도 지금 공급망 안전 때문에 자국에다 이런 선진 제조가 오기를 원하고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 일본과 이런 윈윈 경제협력적으로 윈윈이 영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사분기가 이제 적자가 네. 났고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 대부분이 사실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마켓 시어가 상당히 이제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제조 강국인 거죠. 전 세계에서 독일 다음에 제조 강국이 그렇죠. 우리나라이고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 뒤처지면서 네. 2000년대에 들어서 약간 이제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조업이죠. 네. 일본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재 부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3년 네. 전에. 그래서 요번에 저는 관계 개선이 기왕에 된 김에 네.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그래 너하고 나하고 잘 살자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실용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그래 협력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미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협력 체제를 마련을 한다라면 지금 이 좋은 물꼬를 튼 것을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습니다. 그죠?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보니까 뭐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그 핵 협의체 우리가 NCG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그 내용 보니까 기시다 총리와 이런 두 분의 이야기 중에 또 워싱턴 선언도 뭐 사실 일본에 개방되어 있다. 뭐 그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언론이 일단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한국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네. 좀 일찍 왔다. 네. 그러니까 생각외로, G7 예. 이후에 한국에 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G7 이전에 왔다. 네. 그거는 그 워싱턴 선언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 핵협의체라는 내용을 갖다가 일본 기자들이 네. 이 마츠노 관방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그 미일 간에서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가. 마츠노 관방 장관은 그러한 이야기는 2010년부터 미국하고 일본은 계속 해왔다. 네. 별로 새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한테 허락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평화이용이라는 미명하에요. 플루토늄을 사실상 현재까지 많이 추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0분 정도 있으면 핵폭탄 만들 수가 있는 게 일본이다. 40분이면. 예. 네. 물론 그거는 아주 그 과장된 말이라고도 할 그 수가 정도로 있지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그러나 한국은 그 플루토늄 추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요.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이 볼 때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너무 그 불안해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 이야기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핵 공유라고 핵 정보 한국에서 공유. 네. 이야기했을 때 즉각 아니다. 핵 정보 공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략 핵 배치에 대해서도 부정했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NPT의 규약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게 만들었고 맞아요. 이런 면에서 일본이 볼 때 조금 그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일본 독자적으로 뭔가 코멘트를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가 여기에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게 대통령실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네.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쪽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럼 조금 다르구나 이거는. 전혀. 네, 다르네요. 그러면 일본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왔다는 거죠.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자. 네. 예, 그리고 오염수 반유 문제. 네. 이 그거에 두 대해- 가지밖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 교수님은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껴들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진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돈독한 관계가 우선순위이고 일본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용어로 그렇죠. 그런 예, 용어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G7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뉴스로 볼 때는 G7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이제 fukushima 원자력 오염수 방류와 네. 관련된 부분에서 예. 한국에게 확인하는 부분을 통해서 네. 아니요, 그 G7 국가들 보세요. 뭐 미국하고 캐나다 빼고는 다 대서양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들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한국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그러면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한국과 이런 합의를 정도까지는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찬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시찰단을 가는 것까지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면 네. G7에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의장 국가로서 테이크 이니셔티브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외교의 하나의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지금 들을수록 제가 이렇게 토론할수록 한국은 그냥 당하고 있다. 별로 얻는 게 경제도 별로 안 보이고 안보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그래서 허석한 유지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기대하는데 그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워싱턴 선언이 일본 쪽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워싱턴 선언 동북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을 뭐 한층 더 높였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 같은 혹시 이런 거 나왔나요? 아사신문이라든가 예. 도쿄신문도 그렇고요. 중간 혹은 진보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더 그 고도화될 수가 있고 북한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우리는 그 대화에 그 문이 열려 있다. 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것은 그 가치의 동맹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 동맹으로 계속 간조를 하는데 그러나 나머지 세계는 권위주의 세계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네. 그러한 중간지대. 네. 그 중간지대가 지금 뭐 오히려 중국하고 대단히 가까운 인도 같은 나라들도 나라들. 예, 네.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쇠퇴하는 나라다. 네. 그런 시각이 세계적인 시각이다. 아.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네. 한국이 이런 식으로 그 가치의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도 로 가는 것이 그 옳은 선택이냐 오히려 일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9부터 20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께서 우리 윤 대통령 지금 정식 초청한 거고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한국 측면에서 어떤 좀 지혜로운 전략을 취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에 G7은 히로시마에서 열리고요. 네. 그리고 키시다가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키시다는 원래 그러니까 원폭으로 맞은 네.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 히로시마를 평화의 도시로 네. 네. 그러니까 핵이 없는 세계 그렇죠. 평화라는 것을 그 키시다는 이번에 메시지로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그 한미일 군사안보 건조가 너무 더 간조되어도 이번에 안 G7에 맞네요. 예, 오히려. 맞지는 않죠. 예, 예. 그러니까 핵에서 해방된 세계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미일 건조를 어떻게 가져가는가라는 것이 그 사실 키시다 총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예,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또 중국 그렇죠. 그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그 우크라이나에 네.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을 그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위장국이 아무래도 일본이기 때문에 산진적인 그 메시지 전도로 그렇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네. 이 한미일이 같이 간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 삼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한미일. 윈윈은 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절대적인 미국의 윈일 거라는 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미국이 위너고요. 네, 네. 미국은 뭐 위너 테이크스 얼을 돼버리는 예. 상황이 돼버려서 예.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의제 자체는 북한과 중국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한미일이 어떻게 결속을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결국 그런 거죠. 우리는 북한에서 핵을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을 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정보가 미국과 공유를 하고 있죠. 일본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와 일본은 공유를 하지를 못하죠. 네. 동맹국가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게 이 정보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 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줄이자라는 게 이번에
G7의 의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2014년에 만든 티사라는 네. 그 협정 체제거든요. 이게 네.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을 뭐 이게 맞아요.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네. 유예가 된 것을 다시 이제 복원을 맞아요. 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런 부분에서 정보 공유인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경제 체제에서도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장 많은 베네핏은 미국이 가져가고 네. 정보 공유를 할 때에도 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미국과 미국이고. 일본이에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휴민트라는 정보도 네. 북한에서 탈북자라든가 정보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정보를 공유하면 결국은 비대칭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상당히 진퇴양난입니다. 참 얘기할수록 어렵네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거는 좀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방류는 해결한다고 했는데 네. 시찰단을 보내서 과연 해결이 되냐. 저는 그 부분도 예. 그 부분도 진짜 저희가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시찰단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검증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찰단은 저희가 눈 가리고 시찰만 아웅이란 표현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 예, 좀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 네. 우리로서는요. 네. 어느 것도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게임 이론에서 네. 이거를 선택해도 손해고 저거를 선택해도 손해입니다. 네. 시찰단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일본의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그 며칠 전에 와서 기자회견 할 때에 네. 알프스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염수 방류되는 것을 한번 걸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체와 바다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시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IAEA에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일개 국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월 달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IAEA에서 나오게 되죠. 네. 7월 달서부터 30년간 방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찰단을 가는 것은 가서 반대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찬성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완전히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있는 그러네요. 곳에 우리가 이번에 올가미에 잡힌 거예요. 네. 그 지금 보니까 뭐 43개 정도의 나라가 사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오히려 수출하지 말아라 이래서 지금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예,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하면요. 예. 일본 사람들도 50% 이상이 예. 오염수 반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다. 네. 기타 여러 가지 도쿄전력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강 교수님 뭐 보충할 말씀 있으세요? 후쿠시마 방류, 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일본이 CPTPP라고 해서 예. 지금 이제 환태평양 지역에 FTA 같은 그렇죠. 걸 체결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11개국, 12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신청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대만도 사실 후쿠시마로부터 수산물을 금지했거든요. 네. 근데 대만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TPP에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전제 조건으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아. 수입을 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네 대대손손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본의 국가적인 모럴 해저드의 문제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드니까 방류를 가장 저렴한 그렇죠.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오늘 솔직하게 저는 이게 뭐 질문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대만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나를 한번 짜봤을 때 대만이 진짜 전쟁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네.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일본에서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할 정도입니다. 네, 그 1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본에서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사령관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기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러시아의 침공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침공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에 다 했다. 지금 그러한 작업을 일본 그리고 주변 나라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서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고 그 준비 상황이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일본의 규슈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중심으로 하는 그 조그만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대만 유사시를 정확하게 일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네. 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한미국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하느냐?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간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이 편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편택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 편택을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두죠. 예. 그때야말로 자동적으로 그 한국하고 중국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절대적으로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전쟁으로 향해서 가는 부분은 언젠가 완전히 스탑시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쪽에 힘을 한국은 노력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재미있는 게요.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중국에서 태어났었고, 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 주로 한국, 일본 주제였지만 사실 또 우리가 한중일이네요. 가장 중요한 그러네요. 아시아에서 네. 가장 중요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지금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토론은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토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서로 좀 아시아 운명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